8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지은 씨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판결 현장과 여성단체 등의 반응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폭력 혐의 재판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선고 앞두고 심경 어떠신지요?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선고 거의가 무죄 예상하십니까?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지은 씨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나 30여 분 만에 무죄 선고를 받고 나오는 안 전 지사의 표정이나 분위기는 들어갈 때와 사뭇 달랐습니다. 대놓고 드러내진 않았지만 안도와 뭔가 홀가분한 기색이 숨길 수 없이 묻어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도지사의 위치와 권세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안 전 지사를 몰아세웠습니다.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위력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간음 후 아침에 러시아에서 피고인이 좋아하는 순두부를 하는 식당을 찾으려 애쓴 점, 굳이 가식을 취할 필요가 없는 지인과의 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존경하고 지지한 점 등이 재판부가 지적한 의문점입니다. 요약하면 김지은 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하늘에만 있습니다. 책에서만 있습니다. 맞습니다. 남자들한테만 있습니다. 성희롱을 할 자유, 성폭력을 할 자유만 있고 여자는 피해자, 남자는 무조건 가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판이 요런모를 냈기 때문에 솔직히 따지고 보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안 지사님의 부인이에요. 무죄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안 전 지사는 벌떡 일어나 만감이 교차한 듯 눈을 꼭 감았고 김지은 씨는 말없이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방청석에선 한숨과 장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정반대. 한쪽에선 법원이 정말 너무한다는 한숨이었고 다른 한쪽의 것은 결국 이렇게 무죄로 끝날 것을 하는 탄식이었습니다. 김지은 씨는 선고 뒤 입장문을 내 굳건히 살아서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같은 한숨의 다른 의미,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를 둘러싼 의견이 극과 극으로 달린 가운데 안 전 지사는 결국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법의 판단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불타는 자동차 BMW 사태가 결국 사상 초유의 차량 운행 중지 명령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 같은 운행 중지 명령 발동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동차 운행 중지 명령, 어떤 절차를 거쳐 발동이 되고 이를 어기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정래 기자가 심층 리포트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BMW 운행 중지 명령 발동 방침을 밝혔습니다. 긴급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김현미 장관이 운행 중지 명령을 직접 발동하지 않고 전국 일선 지자체장에게 명령 발동을 요청한 것은 현행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점검 및 정비 명령 조항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자동차 점검과 정비, 운행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은 구속력이 있는 강제 조항으로 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명령에 불응할 경우 지자체장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체 리콜 대상 BMW 10만 6천여 대 가운데 오늘 0시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자동차는 2만 7천 대가 넘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이와 관련 내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운행 중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운행 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위반 차량 단속보다는 계도에 집중하겠지만 중지 명령을 위반해 운영하다 화재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엔 고발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자동차관리법 81조 20호에 따라 가지고 검사 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안 받은 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어제 오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던 2013년식 BMW M3 컨버터블 가솔린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불이 붙은 BMW 차량은 모두 38대에 이릅니다. 화재가 난 BMW 38대 가운데 9대는 가솔린 차량 등 리콜 대상 차량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들입니다. 리콜 대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서도 언제든 불이 날 수 있다는 얘기여서 이번 운행 중지 명령이 국민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네, 홍대 남성 누드 모델 몰카를 유출한 여성 모델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논란이 뜨겁습니다. 남성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성한 먼저 사건 개요부터 간단히 좀 다시 볼까요? 네, 지난 5월에 홍대 미대에서 누드 크로키 수업 중에 남성 모델의 신체가 몰래 촬영됐습니다. 이게 촬영된 뒤에 극단적 여성 우월주의 사이트인 워마드 커뮤니티에 올라갔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사진에 대해서 조롱, 비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어제 1심 판결 징역 10개월 판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징역 실형 이제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 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런 것인데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굉장히 고화질의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얼굴이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피해가 굉장히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을 상황이고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니까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돼 있던데 몰카 초범에 대한 징역형 실형 판결 이게 자주 있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좀 드문데 이번에 발생한 건가요? 그러니까 흔히 알려져 있기로는 몰카 초범은 벌금 또는 몰카 초범이면 정도가 심해도 집행유예 그래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 이번은 피고인이 여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견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몰래 지하철에서 촬영한 것 물론 나쁜 행위이긴 하지만 그렇게 초범인 경우와 이것을 누구나 볼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 퍼져나가서 차단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유포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반포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반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고 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나 사례가 있나요? 네, 꽤 유명한 사례 중에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있는데요. 남성이 촬영을 시키고 여성이 이제 촬영을 했죠. 그래서 그 사안에서 1심에서 남성은 4년 6월 실형, 여성은 3년 6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반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징역 10월 이런 정도는 나올 수 있는 형량에 해당합니다. 그럼 징역 10개월, 의도적 유포에 징역 10개월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는 것처럼 과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네, 과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성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합의가 되었느냐 이런 점입니다. 흔히 이제 사례를 들고 있는 것 중에 선고유예 나왔다, 벌금만 받고 말았다 이런 것들은 잘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합의해 준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그 피해가 너무 커서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사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남성이어서 여성이어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좀 인권 침해라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8월 15일 내일은 제73주년 광복절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서울에서 뜻깊은 국제 심포지움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현무 기자 나와 있습니다. 20플러스. 이 기자, 뜻깊은 심포지움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심포지움인가요? 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주최로 오늘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73년간의 기다림 마침내 해방, 세계 무력 분쟁 천폭력 생존자들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제6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 건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91년 8월 14일 지금은 돌아가신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최초로 육성 고백한 날입니다. 일본군에게 끌려가 장교에게 강간을 당했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다. 내가 증인이다 라는 폭로인데요. 정대협에서 지난 2012년 12월 타이완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제정을 제안했고요.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억하고 전 세계 피해자들이 연대하자는 취지로 2013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해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6회째 기림일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오늘 열렸고 그리고 관련해서 제1회 김복동 평화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김복동 평화상이 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위안부 피해자이신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고 김학순 할머니처럼 위안부 폭로와 공론화에 큰 족적을 남기신 그리고 지금도 남기고 계신 분인데요. 199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증언했고 그리고 이후에도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세계 각지를 돌며 폭로를 하고 계십니다. 뭐 앞서 말한 제1회 김복동 평화상 그 수상자라는 어떤 분이 선정이 됐나요? 네, 지난 2011년부터 우간다 북부 지역의 무력 분쟁으로 인한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의 자활 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는 골든 위민 비전인 우간다라는 단체를 결성해 이끌어오고 있는 여성이 있는데요. 바로 아칸 실비아 오발 씨가 제1회 김복동 평화상 시상식의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오발 씨는 그 스스로 아버지와 언니가 반군에 납치 살해당했고 또 어머니 또한 납치가 돼서 생사를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이런 전제폭력의 피해자인 동시에 인권운동가라는 게 정의기억재단의 설명입니다. 오발 씨는 김복동 평화상 같은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고 밝혔는데요. 수상 소감 함께 들어보시죠. I pray that every one of you comes to Uganda. I'm so excited and lost the words. Kimbokdom, I love you, grandma. 이후 심포지엄은 전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인 라시다 만주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대 법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무력분쟁 지역의 성폭력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뭐 아칸 실비아 아발 씨는 따로 인터뷰를 더 했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거래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풀려나왔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뒤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6일 석방된 지 8일 만에 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겁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강제징용 재판 거래 얘기해보겠습니다. 강제징용 재판 관련해서 사법부와 교감했는지 피해자들의 할 말은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김 전 실장은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런 답변 없이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대법원, 외교부 사이 강제징용 재판 거래 막후 인물로 김기춘 전 실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2013년 9월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 외교부와의 관계 대외비 문건을 보면 손해배상 인정 외교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고려해 판결을 미룬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법관 해외 파견과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 이정현 홍보수석 등 당대의 청와대 실력자들과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는 식의 내용 등도 담겨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당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보낸 유엔 대표부의 법관을 파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서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 법관 해외 파견을 청탁했다는 것이 검찰의 의심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손을 들어준 대법원 원고 승소 판결에 불복해 일본 기업들이 재상고장을 낸 지도 5년. 우리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걸까요? 뭐를 기다리는 걸까요?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피해 당사자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이제 단 2분만 생존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간은 일본 편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오늘 국회 사무처의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 항소와 관련해 국가와 문희상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사건에 관여하는 몰래 변론을 전관 예우관행의 포괄적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사전 조사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일 광복절 도심 집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중재하기 위해 대화경찰관 12개 팀을 현장에 분산 배치하는 대화경찰관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권고 내용을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8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